미국의 대형 금융 큰손들의 종사자 수, 그들이 벌어들이는 이익보다 테더라는 코인을 발행한 곳에 벌어들이는 돈의 액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리플이라는 하나의 기업이 시가총액이 200조고 그 정도의 이익이 나고, 지금의 알트코인도 결국 미국에 있는 기업들과 백인 레거시들이 이거를 주도하고 있어요. 그들은 왜 알트코인을 키울까를 생각해보면, 리플을 물어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비슷한 속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뭐 결제에 대한 부분, 송금에 대한 부분, 기술적으로 유틸리티적인 가치를 갖고 있다. 뭐 SBI라든지 아니면 뭐 산탄데르라든지. 리플이 중간에 있는 많은 유통체계들을 허물 수 있는 매우 무서운 키워드를 던지기는 했어요. 해외 송금할 때 그런 부분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준 사례거든요. 리플이 10년 동안 증명을 했기 때문에 과거의 코인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어떤 주요 특징과 변화를 보이고 있나요? 저는 코인 시장에 대한 어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화폐 전쟁의 시각으로 저는 먼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코인과 블록체인 기술이 가져다주는 효용, 그 가치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부정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현대 화폐 이론의 관점을 조금 더 투영하고 여기에 팍스 아메리카라고 하는 어떤 미국 주도의 어떤 생태계,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기업들의 어떤 국가들의 어떤 움직임들, 그 속에서 저는 코인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코인의 태생 자체가 일종의 아나키즘의 속성을 띠고 있어요. 탈중앙이라는 게 결국 제도와 어떤 레거시부터 탈피하고 거기서 효용을 만들어내고 그게 결국 부를 가져다 줄 것이다 라는 것부터 출발을 한 건데, 비트코인 백서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사실은 영국에 있는 신문을 사실 제일 먼저 그 백서에 올렸는데, 아직도 누가 만든지를 모르지만 결국은 현대 금융시장에 대한 강한 조롱이 결국 비트코인을 출발하게 된 계기가 됐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코인 시장의 트렌드는 레거시 플레이어들이 주도하고 있죠.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코인 시장의 초기에 있었던 아나키스트들은 말하지 않고 여전히 어떤 그 반대되는 대척점에 있던 전통 금융사업자들이 키워놓은 시장을 즐기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 일종의 현타가 오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코인이 어떻게 탄생했는지는 오케이 알았어. 그리고 지금 현재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 왔다는 것도 알겠어. 다만 어마어마한 부가 코인에 몰리고 있어. 전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자본시장 안에서 이미 코인은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그 시장의 규모가 엄청난 상황이고, 이거를 우리가 기존의 전통적인 기업과 자산군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평가하면 조금은 안 되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우리가 기업을 볼 때 뭐 PER을 보시는 분들도 많고, PBR을 보시는 분들도 많고, PS를 보시는 분들도 많고, 멀티플을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코인은 사실 되게 애매하죠. 리플이라는 하나의 기업이 시가총액이 200조고 SK 하이닉스보다 지금 더 많이 나와요. 그럼 리플이라는 기업에 그 정도의 인력이 종사하고 있고 그 정도의 이익이 나고 있느냐?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근데 하나 말씀을 또 드릴게, 골드만삭스라든지 모건 스탠리 또는 블랙록 같은 미국의 대형 금융 큰손들의 종사자 수, 그들이 벌어들이는 이익보다 테더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 곳에 인당 벌어들이는 돈의 액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테더의 직원수는 생각보다 얼마 되지 않아요. 거의 블랙록의 100분의 1, 1000분의 1의 규모인데 지금 이익은 결국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해요. 결국 코인을 이런 시각으로 저는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현재 돈을 벌어주는 곳들도 이미 나오고 있다는 거죠. 즉 과거의 코인을 바라보는 시각, 일단 거기서부터 탈피하는 게 지금의 트렌드를 읽고 앞으로의 상황을 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될 거다. 과거의 코인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트코인과 주요 알트코인의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알트코인은 저는 기술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앞서 말한 거랑 좀 다른 이슈인데, 비트코인이라든지 또는 일종의 디지털 금이라고 주창하는 세력들, 그런 분들의 결국 핵심은 이게 금으로서의 어떤 일종의 희귀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건데, 인류 역사상 금만큼 오랫동안 가치를 보존한 자산이 없었어요. 그러면 계속 금을 사면 되는데 왜 굳이 금을 안 사고 비트코인을 살까? 그런 부분으로 보면 분명히 비트코인을 사야만 하는 사례가 있고, 비트코인을 모아야 이득인 정치 세력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알트코인은 좀 다른 이슈인 것 같아요. 그동안의 알트코인은 비트코인이 성장해 나가면서 일종의 아류로 성장했던 측면들이 있는데, 저는 지금의 전망은 과거와 분명히 다를 것이다. 왜냐? 이 알트코인을 키우는 주체가 드디어 확실한 색깔을 띠고 있게 됐어요. 비트코인을 과거에는 아나키스트들이 모았는데 지금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죠. 지금의 알트코인도 결국 미국에 있는 기업들과 미국의 우수한 대학을 나온 일종의 백인 레거시들이 이거를 주도하고 있어요. 이 알트코인의 판이라는 게. 그렇다면 그들은 왜 알트코인을 키울까를 생각해보면, 이거를 갖고 우리가 더 큰 돈을 벌 수 있고, 미국에서 정말 대학 학비도 매우 비싸잖아요. 솔라나 물어보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솔라나라는 코인이 탐욕에 대한 부분, 실질적으로 많은 코인을 양산할 수 있는 유틸리티적인 효용성에 대한 것들에 대한 가치를 부여해야 된다고 보는 분들이 많은데, 전 그것보다 미국인들이 코인 유동성을 빠르게 전 세계에 확장할 수 있는 매우 쉬운
문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지금 솔라나의 가치인 거고, 리플을 물어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리플도 저는 비슷한 속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뭐 결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송금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이미 리플이 기술적으로 유틸리티적인 가치를 갖고 있다. 그리고 뭐 SBI라든지 아니면 뭐 산탄데르라든지 유럽과 미국에 있는 주요 금융사들이 리플의 레저 체인을 쓰고 있다? 사실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리플이 유틸리티적으로 금융혁신을 꾀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데, 그렇게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리플이 보여줘 왔고, 가장 중요한 건 리플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필 또 다 백인, 또 미국에 있는 기득권, 레거시 플레이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의 관점, 달러 패권의 관점, 미국의 빅테크 관점, 미국의 우수한 인력들이 주도하는 어떤 새로운 자본시장의 판의 관점에 접근을 해야지, 리플이 다른 결제수단보다 뛰어나다, 리플이 기술적으로 매우 효용이 있다, 그리고 리플이 은행과 금융을 이미 송금시장 혁신하고 있다, 그게 그렇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리플을 키우면 미국의 우수한 인재들이 돈을 많이 벌 것이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리플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서 규제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과거의 규제는 회색지대에 놓여있는 일종의 그림자 규제에 머물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림자 규제라는 건 드러나지 않는 규제죠. 왜냐하면 이 화폐 경제를 흔들 수 있을 만한, 정말 화폐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이렇게 젊은 IT 종사자들에게 각광받고 추앙받고 실제로 여기에 돈이 몰리는 것을 많은 정책 위반자들이 불안하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 시간이 10년 정도 흘렀던 것 같아요. 즉 지난 10년간의 규제는 하지 못하게 하는 것, 하지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대놓고 할 수가 없고, 이게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일종의 간을 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의 규제는 다른 의미입니다. 지금부터의 규제는 그런 것들에 대한 간보기가 끝난 상태에서 나오는 규제예요. 일종의 고속도로인 거죠. 자동차가 어떻게 보급됐느냐에 대해서 사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크게 갖지 않는 영역인데, 생각보다 자동차 보험이 먼저 나오면서 자동차가 빠르게 보급이 됐어요. 자동차가 초기에 사고가 되게 많이 일어났어요. 영국이나 프랑스에서. 그거에 대해서 괴물이다, 저거 없애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부유층들 사이에서 사고가 나도 그거에 대한 리스크 테이킹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알게 되면서 굉장히 빠르게 보급이 됐거든요. 지금의 규제는 자동차 보험과 같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코인 시장의 규제는 코인 대중화, 나아가서 현재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산업계, 정치계, 금융가에서 반드시 필요한 도구가 될 거예요. 미중의 관세전쟁, 화폐전쟁, 그리고 미국 빅테크가 중국 빅테크에게 대항해야 하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쫓아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 보면은 결국 그 밑단에는 우수한 인재들을 어떻게 우리가 확보하고 장악해 나가느냐, 판도를 바꿀 수 있을 법한 확실한 킬러 서비스와 도구들이 있느냐, 그런 것들에 있어서 유틸리티를 줘야 되는데, 현재 화폐 경제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일종의 보상이죠. 그런 보상을 매우 빠르게 줄 수 있는 게 코인인 것 같아요. 앞서 리플 얘기를 하셨는데, 리플이 중간에 있는 많은 유통체계들을 허물 수 있는 매우 무서운 키워드를 던지기는 했어요. 우리가 지금도 돈을 송금할 때는 이미 많은 수수료라든지 또는 중간에 많은 매개들이 존재하죠. 근데 이런 결제 시장이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면 매우 빠르고 효율적으로 정말 많은 사람과 돈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도구거든요. 해외 송금할 때 생각보다 은행들이 떼가는 수수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준 사례거든요, 리플이. 전 앞으로 이런 사례가 매우 많이 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무역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중국은 그걸 깨려고 하고 있고요. 그 양극단의 경쟁에서 코인이 너무 적극적으로 쓰일 수밖에 없다. 이미 그 효용과 가치는 10년 동안 증명을 했기 때문에 전 앞으로 코인 시장의 규제가 이런 것들의 판을 훨씬 더 키울 것이라고 보고, 우린 매우 규제를 즐겁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디파이와 NFT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보시나요? 저는 다 말장난이라고 생각을 해요. NFT도, 디파이도, 코인도, STO도, 토큰 증권도 다 똑같습니다. 사실은 온체인 자산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온체인 자산과 오프라인 자산을 구별하는 아주 기술적 이슈는 매우 심플하죠. 블록체인을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 분산 원장을 사용해서 위변조 위험이 없고 정말 투명하게 서비스를 효용을 극대화하고 중간에 유통하는 사람들 기술을 없이도 가능하게 할 것이냐인 건데, 그런 자산 거래가 너무 많은 곳들에서 활용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디파이, NFT, STO 많은 이름으로 사실은 불릴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이미 앞으로 전 이미 지금 되게 중요한 단계에 진입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앞서 말씀드렸던 그 규제 이슈, 이걸 할 수 있냐 할 수 없냐의 차이는 매우 중요한 건데, 보험이 만들어지고 자동차가 등장하고 편리함을 넘어서 지금 자동차가 필수제 넘어서 사치제까지 진화를 했죠. 이제는 코인도 필수제를 넘어 사치제로 진화하는 사례가 나올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과거 NFT를 보면 뭐 유명한 그림이라든지 또는 특정한 계층들의 커뮤니티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일종의 입장권 형태로 쓰였던 것 같아요. 미국도, 뭐 우리나라도 싸이의 피네이션이라는 NFT
KT가 있죠. 그리고 우리 그 젊은 친구들 그 운동장에 가서 워터쇼 하잖아요. 물총 쏘고 그런 것들 앞자리에 앉을 수 있게 하는 입장권 같은 경우는 NFT를 시도했던 사례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초기 자동차의 출현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생각보다 부유층들의 사치제 거래에 굉장히 많은 중간 마진 요소가 있어요. 골프장이라든지 명품 거래라든지 하다못해 백화점 VIP 멤버십 거래라든지 미국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런 돈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은 더 투명한 시장의 거래를 분명히 필요로 할 겁니다. 코인이 필수제를 넘어 사치제로 진화하는 거죠. 포르쉐도 마티즈도 어차피 집에서 직장까지 가는 거는 똑같습니다. 시간의 차이 뭐 저는 크지 않다고 봅니다. 어차피 다 100km 제한 속도가 걸려 있잖아요. 하지만 포르쉐, 람보르기니 원하는 수요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이 블록체인 자산 시장도 람보르기니 같은 사례가 있을 것이고 마티즈나 아니면 정말 경차 같은 사례도 있을 것이고 정말 많은 온체인 자산들이 등장할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법한 그런 것들이 정말 큰 산업 생태계를 이뤄낼 겁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직면한 가장 큰 리스크는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규제 얘기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만 과거에는 막연한 이슈, 당국자들이나 기득권을 갖고 있는 플레이어들이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서 그런 것들이 힘들었다. 즉 그림자 규제가 힘들었다 하면 지금은 규제가 좀 빠르게 도입돼야 될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일단 자본 시장의 거대한 유동성을 담는 그릇으로 코인은 진화했고 현 시점에 그렇게 진화를 했는데 아직 이거를 어떻게 다뤄야 될지 룰이 조금 막연한 상황입니다. 미국이 일단 시작을 했어요. 미국이 시작을 했고 우리나라도 빠르게 따라가야 될 텐데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도 사실은 분명히 존재해요. 지금 그게 우리나라뿐 아니라 각국의 모든 나라들 정책 위반자들이 갖고 있는 어떤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코인 규제를 확 풀어서 이 시장이 대중화됐을 때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미국만 좋은 일하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감이 있을 거예요. 명확하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런 것들이 기업이라든지 투자자들에게 큰 리스크를 안겨다 주는 것 같아요.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삼성전자가 코인을 발행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 같은 글로벌 유동성을 크게 담고 있는 코인 거래소에 상장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과연 삼성전자를 살까요? 아마 삼성코인을 사려고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국내 주식시장에 돈이 빠져나가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동대문 의류시장에 이미 테더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쓰고 있는 분들이 나오고 있다고 해요. 환율 매우 중요하죠. 우린 지금 정책적으로 환율을 관리하는 나라예요. IMF라는 굉장히 큰 쇼크를 겪었고 정책이 반영된 환율과 업비트와 코인베이스에서 거래되는 테더의 환율이 조금은 달라요. 그게 무슨 의미냐? 당국이 개입하지 않은 환율은 스테이블 코인에서 볼 수 있는 환율인 거고 당국이 개입한 환율은 은행에서 거래하는 환전 환율인 거예요. 이게 전 리스크라고 봐요. 지금 기업들도 이 시장을 영위하고 있는 투자자들도 룰이 없어요. 아직은 우리나라에. 룰이 없고 이 룰을 만들고 싶은데 모두가 불안한 상태예요. 미국만 좋은 일 할 수 있어요. 전 분명히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중국도 매우 혼란스러울 거예요. 금은 잔뜩 사놨는데 금값이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 게 저는 중국 이슈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중국의 어떤 내부적인 이슈가 있죠. 미국은 비트코인을 거듭 모으고 있고 이제는 전략자산화 이슈까지 등장을 했고 미국의 주요 알트코인 사업자들을 다 미국에 본사를 두게 하고 미국의 훌륭한 청년들을 그쪽으로 취직을 시키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리스크는 정말 미국만 좋은 일하는 거 아니야라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우리 생태계를 키우고 우리도 우리 쪽의 인재들을 잡아두고 우리도 우리 쪽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을 디지털 생태계에서 키워내야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미국을 쫓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정책 위반자들의 고민 그런 것들이 제일 큰 리스크인 것 같아요. 이건 뭐 누구의 책임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럼 뭐야 우리는 왜 안 쫓아가? 우리는 왜 룰을 안 내나?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은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유럽 이슈도 봐야 되고요. 일본도 봐야 돼요. 다른 나라가 뭐 선진적인 상황을 다 만들어서 구축해서 우리가 후진국이다. 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원화코인 거래시장 전 세계 3위고요. 만약에 혹자들이 말하는 대로 선진시장에서 룰이 제대로 세팅돼 있으면 유럽에 있는 사람, 일본에 있는 사람들 주식 안 하고 다 코인 할 겁니다. 그들도 의문을 갖고 있고 두려워하는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리스크는 미국 주도의 시장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한 것 시간이 저는 지금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네, 제가 사실 테크노베이션이라는 책을 발간을 했는데 그 책 내용 보면 사실 뭐 알맹이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느꼈던 건 통신 서비스를 영위하던 기업들이 다른 일을 하더라고요. 우리 최근에 우영우라는 드라마 아마 아실 거예요. 그 드라마를 제작한 곳 생각보다 영화 제작사가 아니라 KT라는 통신사입니다. 네이버라는 인터넷
플랫폼, 검색 광고와 어떤 생활 서비스의 온라인화로 돈을 벌었던 기업이 최근에는 웹툰을 내놓기도 하고 모빌리티 서비스를 내놓기도 하고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어요. 저는 업의 경계가 많이 흐려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는 어떤 직무나 어떤 직책이 한 곳에 고여있는 시대는 절대 아닐 거예요. 디지털 시대가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했고 자산도 부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다 온체인화 될 거고요. 그런 것들을 쫓아가지 않으면 이제 정말 도태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매우 절망하거나 패배주의에 쌓여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린 정말 잘 쫓아가는 나라거든요. 그 어느 나라보다 통신망이 빨라요. 저는 거기서 매우 큰 희망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절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린 잘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거듭드리고 싶고 특히 투자자분들에게 조언을 하자면 리스크 테이킹에 대한 부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 같아요. 변수가 너무 많고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언제든 벌어질 수 있는 시대인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너무 맥락 없이 추상적인 얘기만 하지 말고 심플하게 얘기해. 저는 비트코인에 베팅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확률적으로 비트코인에 베팅하는 게 저는 금에 베팅하는 거와 매우 흡사한 투자 방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지구의 패권을 지니고 있는 국가들이 더 이상 자국의 청년들의 피를 쉽게 흘리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더 이상 미국의 항공모함이 어떤 나라를 위해서 가지 않는 시대인 것 같거든요. 중국의 국민들도 더 이상 중국의 정책 당국자들의 사람들을 맹목적으로 추종하거나 그런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디지털 기술이 그런 것들을 만들었다고 봐야겠죠. 그런 흐름과 그런 상황에서 결국 우리가 버텨내야 하는 거는 가장 안전한 베팅을 하라. 그리고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거를 우리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와중에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권력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의 흐름을 잘 봐라.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그렇진 않아요. 우리나라의 자본은 원화 자산은 사실은 달러 자산에 비해서 매우 부족하고 경쟁력이 없는 부분이 있죠. 다만 저는 경쟁력인 자산이 우리나라에 하나는 있다고 봐요. 바로 사치제 쪽이 될 거라고 봐요. 필수제가 아니라 사치제. 좀 다른 얘기인데 GTX가 굉장히 이제는 직주 근접을 많이 바꿔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직주의 이슈로 더 이상 집값이 오르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집을 사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필수제인 부분들이 많이 오를 거라고 봐요. 특히 AI 시대에는 모든 서비스, 모든 데이터들의 허들이 낮아지고 각 주요 밸류에이션을 많이 낮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AI가 할 수 없는 부분들,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은 매우 희소한 것들이거든요. 희소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들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매우 버블을 불러일으킬 거예요. 금이 될 수도 있고 비트코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무나 살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집이나 아파트나 자동차나 옷이나 그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정말 희소의 가치가 AI 시대에 더 중요해질 거라는 거 그걸 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AI가 정말 인간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전혀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근데 다만 AI를 언제는 인간이 인간을 위협할 수 있겠죠. 사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가장 강력한 창은 가장 강력한 방패를 뚫을 수 없다. 아마 창이 더 날카로워지면 방패는 더 단단해질 겁니다. 저는 모든 게 결국 여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AI가 끝도 없이 발전해 정말 이제 AGI라는 형태가 나왔을 때 인간을 위협할 것이다 라는 그 논리를 보면 그 과정 안에서 이미 인간이 스스로 제한적인 수단들을 만들 겁니다. 분명히. 지금의 우리의 인류가 사실 보편타당한 일들만 벌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권력자가 있을 것이고 피지배 계층이 있을 것이고 그 안에서 사회적 합의와 담론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AI가 인간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결국 여러 장치들을 만들고 그런 것들에 대한 정치적 이슈가 분명히 불거질 거고 사실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전 딥시크의 사례에서 이미 많이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이 AI를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학습시키느냐 얼마나 똑똑한 인간으로 만드느냐의 그 과정에 앞서 나에게 유리한 AI를 만들 것이냐 어떤 특정 국가와 특정 세력에 필요한 AI를 만들 것이냐가 지금 일단 먼저 의제가 된 것 같고 중국에게 유리한 AI냐 또는 중국인들이 원하는 AI냐 이건 사실 AI 발전 과정과는 좀 다른 이슈인 거잖아요. 어떤 데이터를 학습시킬 것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AI가 인간을 위협할까? 그 질문보다는 어떤 권력자가 어떻게 AI를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그리고 그 AI와 그 AI가 충돌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은 이 지구의 패권을 보면 특정 정치 세력이 꾸준히 오랫동안 롱런해서 지배한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로마라는 나라가 한 1000년 정도 지구를 지배했고 그 뒤에도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패권을 지배해왔고 지금은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 중국이라는 나라 정말 소수의 나라들이 이 지구촌의 패권을 다지고 헤게모니 싸움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화폐 전쟁으로 발전을 했고 최근에 관세 이슈도 되게 크게 불거졌잖아요. 기술도 똑같아요. 결국 미국의 빅테크가 이 기업과 IT 테크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데 AI도 누가 지배할까에 대한 문제로 봐야 되는 거지 AI가 인간을 위협할까라는 질문은 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AI가 인간을 위협하게 된다면 빅브라더가 가장 큰 이유가 될 거라고 보시나요?
빅브라더를 거의 모든 나라가 사실은 큰 정부로 코로나19 이후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도 QR이라는 어떤 굉장히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 때문에 식당을 가는데 어느 카페를 가는데 그 이력들을 국가가 보고를 받은 걸 경험해 봤잖아요. 중국 여행 가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 카카오톡이나 유튜브 같은 일종의 서방권 서비스들을 즐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 안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현금 없는 사회를 이뤄냈거든요. 테크 기술 덕분인데 대신에 중국은 굉장히 통제형으로 기술을 활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우리나라도 곧 그런 흐름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뭐 정치적인 성향의 이슈가 아니라요. 정책의 효용인 것 때문인 건데 과거에 어떤 정책적인 어떤 자금을 투입할 때 그게 결국 정책 이반자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발현되느냐 물어보면 아닌 경우들이 많았을 겁니다. 이런 쪽으로 우리가 경기 부양을 할 거라고 돈을 태우면 다른 쪽으로 소비하는 세대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기술적으로 그런 것들이 가능해진 시대라 이걸 반드시 지역에 있는 시장에서 쓰도록 정부가 유도를 한다면 가능한 시대입니다. 기술적으로. 이미 우리는 빅브라더에 놓여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을 결국 누가 쓰느냐, 어떤 권력자, 어떤 정책 이반자가 쓰느냐에 따라 갈리는 거지. 그러니까 즉 AI가 인간을 위협하고 AI가 빅브라더를 만들고 AI가 인간의 통제를 더 강화하고 주어가 바뀌었다라는 거죠. 사람일 겁니다. AI는 절대 주어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AI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AI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는 방식의 오류는 사실 당연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당연히 오류가 있을 거고 그 안에서의 사건 사고도 분명히 있겠죠. 최근 휴머노이드 로봇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AI가 더 앞서서 보급되는 쪽을 모빌리티 쪽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자율주행이라든지 UAM이라든지 아무래도 더 양극화 사회가 진행이 되면 더 도시화가 더 급진될 거고 그러면 결국 이 모빌리티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수단으로 떠오를 텐데 AI가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면서 어떤 인간의 이동, 자본의 이동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기술과 플랫폼들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 안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사고가 날 거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테슬라의 자율주행 차들 중에 사고를 발생하는 차들이 지금 분명히 있습니다. 그 모수가 많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런 기술적인 오류들은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전 AI 시대에도 분명히 그런 일들은 벌어질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런 예상하지 못할 행동들 때문에 우리가 AI를 두려워하고 또 뭐 챗봇의 인종차별 발언, AI 금융 서비스 오류 이런 부분들을 말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AI가 통제 불가능한 상황으로 가서 우리 인류를 위협할 것이다라는 건 전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AI를 컨트롤하는 AI가 있을 거고요. 그건 인간이 결국 그 엔드 딴엔 인간이 있을 거기 때문에 저는 AI가 주어가 되는 상황에서 인간의 통제 이슈는 크게 두려워할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AI가 인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강한 인공지능이 등장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AGI를 그냥 사실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정말 똑똑한 사람의 버금가는 정도의 두뇌를 지닌 AI라고 표현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다만 아직 AGI의 단계와 서비스를 우리가 눈으로 보거나 피부로 체감한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샘 올트먼마저도 AGI에 대한 평가와 분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갈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우리가 AGI를 정의할 수는 없지만 정말 사람보다 똑똑한 AI 그리고 우리가 피상적으로 접하는 AI를 넘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연적으로 자동화가 되는 서비스들이 전 AGI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일반 AI와 AGI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지금 일반 AI와 AGI 거의 중간단까지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게 기술적인 이슈와 실제 AGI를 서비스단에서 구현이 가능한지 아닌지에 대한 이슈가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왜냐면 요즘 소버린 AI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AI를 학습시키는 데이터의 어떤 국가와 민족과 문화를 조금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인 거죠. 대부분의 분들이 모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자본에도 국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개인들의 자본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 돈이지 국가의 돈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국가주의적인 시각으로 접근했을 때 자본에도 분명히 국적이 존재하고 이젠 데이터에도 저는 국적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AI에도 국적이 있을 거고요. 그 AI가 AGI로 나아가는 단계에서 지금 그 이슈가 불거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는 정말 AGI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가능하다의 문제가 아니라 AGI로 넘어가는 그 단계에서 인간이 홀드 버튼을 누른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십 년 내에 무조건 가능할 거고요. 그 수십 년 내에 가능하다라는 거는 AI를 두고 어느 정도 국가 간 패권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름의 룰이 정해졌을 때일 겁니다. 지금은 룰이 사실 별로 없는데 우리나라도 AI 기본법이 최근에 국회를 통과를 했어요. 이 AI 기본법이 통과가 되면 이제 우리가 AI를 통해서 만드는 콘텐츠라든지 AI를 만든 저작권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이제는 일종의 워터마크 방식으로 표시해야 되는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렇다면 AI에 대한 어떤 국가적인 관리와 통제가 더 강화될 거고 그런 부분들을 거쳐야만 AGI로 갈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화에서 보는 AI가 인간을 지배하는 미래가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AI가 인간을 지배하는 미래는 당연히 꿈꿀 수 있고 현실화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다만 그 주체가 AI가 아니라 AI를 갖고 있는 누군가로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빅테크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정부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정말 특정 권력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그 주체에 반드시 AI가 얹어져 있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AI가 인간을 지배하는 미래라고 말을 해야만 그 리스크로부터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저는 즉 AI에게 미루는 거죠. 다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캐치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그 AI를 갖고 어떤 생태계와 어떤 상황을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책임을 묻고 그거에 대한 당연한 사회적 비용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말씀을 드리면 AI를 얹은 기업이 인간을 지배하고 AI를 얹은 국가가 지구촌을 지배하는 건데, 그거에 대한 책임을 당연히 물어야 되고, 사회적 효용, 특히 인간 노동의 소외화에 대한 부분도 우리는 이제는 어느 정도 비용을 받아야 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보면 구조조정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국내 법인에 있는 분들도 잘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빅테크의 국내 법인이죠. 특히 그런 유한 회사들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 노동법에서 좀 보호받지 못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부분들이 잘려나가는 거를 보면 지금 빅테크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인간의 소외화를 주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인간 노동을 이렇게까지 빠르게 배제시켜도 되나?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사회적 책임이라든지 그런 것들 지금 되게 빠져나가 있는 상태인데, 그런 거에 대한 과세 내지는 인간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직무, 직책에 대한 최소한의 요구? 정말 그런 것들을 기업에게 이제는 우리가 물려야 되는 시대인 거죠. 그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 시대가 이미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AI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자연스럽게 AI 기술에 적응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거의 모든 산업계 또는 어떤 우리 생활의 거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좀 폭넓게 봐야 되는 이슈인 것 같아요. 왜냐면 되게 어려운 주제인데, 우리가 생활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죠. 의식주 같은 경우가 대표적일 텐데, 저는 이 AI가 의식주에 이제는 뿌리를 내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AI를 받아들이는 그 모든 것에 AI를 빼야 되는 거죠. 이제는 정말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 우리가 의식주에 저는 굉장히 빼놓을 수 없는 이슈가 될 거라고 봐요. 그래도 예를 들어보자면 전 스마트폰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스마트폰 때문에 없어진 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 때문에 없어진 거를 생각해보면 되게 많은 분들이 되게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건너 생각해보면 지금 비디오방이 없어졌어요. 왜냐? OTT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굉장히 신선하고 재밌는 영상을 우리가 주기적으로 빠르게 볼 수 있는 시대죠. 그리고 영화관을 잘 안 갑니다. 현재 오프라인에서 활동하는 많은 것들이 스마트폰으로 없어진 게 많은데, 스마트폰 때문에 없어졌다고 느끼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자연히 없어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스마트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이 없어졌다고 생각하고, 그 스마트폰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필수품이 됐느냐, 거기 보면 결국 5G라는 굉장히 빠른 통신망이 존재했거든요. 통신망은 사실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공기 중에 머물러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게 AI가 될 거라고 봐요.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AI가 스마트폰 같은 거를 계속 만들어낼 거예요. 하나의 AI 에이전트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곳에 AI 에이전트가 깔리는 거예요.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옛날 영화 있습니다. 톰 크루즈가 나오는 영화인데, 굉장히 오래된 영화인데, 범죄자가 될 만한 사례를 미리 이제 일종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하는 거죠. 왜 그거 선지자로 도입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인공지능이 결국은 저는 그렇게 투영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는 많은 것들을 상상하고 유추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AI를 통해서 일종의 논리적 명분을 탑재할 거라고 봐요. 우리의 되게 유약하고 유한한 인간의 뇌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보편적 사고를 매우 확장시키는 어떤 계기가 될 거기 때문에 AI는 정말 공기 중에 있는 거다. AI는 우리 모든 것에 스며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술과 관련해서 윤리적으로 꼭 고민을 해봐야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보편타당한 이슈가 사실 시대적으로 계속 바뀌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특정 시대에는 이런 이슈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넘어가는 부분들도 있었는데, 또 요즘의 세대, 그리고 요즘을 살아가는 분들에게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죠. 공정성이라는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윤리라는 것들은 결국 일종의 최소한의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중에 하나로 사실 이제 법을 뽑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거기서 더 나아가면 이제 도덕과 윤리로 발전해 나아가는 거죠. AI에게 결국 어느 수준까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묻고 탑재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도 일단 당장은 법을 적용하는 것부터가 시작점이 될 거라고 봐요. 다만 법이라는 거는 국가마다 또는 인종마다 지역권마다 다 다르죠. 미국도 주마다 법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AI를 대중화하는 데 앞서서 그런 것들에 대한 사회적 합의, 그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으면 기본적인 법률서부터 접근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우리나라도 실제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AI 기본법, 그리고 이제 AI를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우리도 굉장히 많은 사회적 논의가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가 그런 걸 계속 서치하고 봐야겠죠. 왜냐면 윤리라는 게 바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현재 대한민국의 AI와 관련 법제화는 빠른 편인가요?
저는 사실 우리나라가 빠르지 않다라는 언론들의 지적들, 저도 사실 잡지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패스트 팔로워, 어떤 산업군과 생태계를 빠르게 쫓아가는 그 속도전에 능한 나라고, 그런 기업들이 다수 경쟁력을 갖고 지금까지 이 수출주도 산업을 이끌어왔기 때문에 저는 AI 시대도 크게 다를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어떤 기술의 진보 관점에서 우리가 먼저 주도하는 거를 많은 분들이 바라지만 여건적으로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언어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AI가 있는데 언어적 허들이 그렇게 중요해라고 하겠지만, 언어가 결국 인간의 어떤 생활 습관이라든지 어떤 생각의 사고의 흐름을 많이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어와 우리나라를 봤을 때 이거는 정말 언어를 잘하냐 못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나라의 역사, 우리가 어떻게 성장해 왔느냐에 대한 그런 담론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AI의 윤리, 그리고 AI를 바라보는 것마저도 우리가 빨리 간다라는 생각보다는 잘 쫓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 그리고 그런 부분은 우리가 매우 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전 절대 부족하거나 늦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